나는 15살이었다. 그때의 나는 세상에 대항하는 게 멋이라고 믿던 철없는 아이였다. 학교라는 울타리는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매일이 전쟁터였다. 주먹이 약하면 밟히고 강하면 존중받는 세상. 나는 후자 쪽에 서고 싶었다. 아니, 서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돌아와 어머니를 때렸고 어머니는 그 화풀이를 나에게 했다. 학교에서 얻어맞고 집에 가서 또 맞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날 방법은 더 강해지는 것뿐이라고 믿었다. 그날도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다른 반 아이 하나를 붙잡아 구석으로 몰았다. 이유는 없었다.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말투가 건방지다. 그런 하찮은 구실이었다. 사실 이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가 약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었다. 10명이 넘는 아이가 한 명을 둘러싸고 발길질을 했다. 나는 그 가운데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아이의 얼굴보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친구들의 눈빛이 더 중요했다. 쟤는 무서운 애다. 그런 시선을 받고 싶어서 나는 발을 멈추지 않았다. 쓰러진 아이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 순간에도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뿌듯했다. 드디어 내가 강자가 되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을 뿐이다. 결국 사건은 크게 번졌다. 맞은 아이가 며칠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학교에서는 나를 퇴학시켰다. 부모님은 울고불고 했지만 오히려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했다. 학교가 필요 없다고, 나 같은 놈은 거리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스스로 세뇌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전학 가서 얌전히 다니면 돼. 학교는 이제 됐어. 됐으면. 학교 안 갈 거야? 신경 꺼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학생이 학교를 가야지. 안 그러면 어쩔 건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신경 끄시라고. 내가 뭘 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렇게 흘러들어간 곳이 동네 선배들이 모여있는 판이었다. 술과 담배, 패싸움, 도박 하루하루가 거칠고 시끄러웠다. 내 주변엔 똑같은 놈들만 있었다. 다른 길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선배들이 야, 이 새끼도 이제 우리 식구야 라고 어깨에 손을 올려줄 때 그것이 인정이고 자존심이라고 믿었다. 몇 년이 흘렀다. 나는 이미 19이 되어 있었다. 조직에서 나름 이름을 알린 상태였다. 주먹으로 승부하는 세계에서 내 실력은 인정받았다. 돈도 제법 벌었다. 비록 깨끗한 돈은 아니었지만 상관없었다. 내 주머니만 두둑하면 됐지.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시간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빠져나올 생각조차 못했다. 아니, 빠져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술집 앞 골목에서 담배를 물고 있던 나를 스쳐 지나간 여자가 있었다. 검은 긴 머리를 묶고 가방을 메고 있었다. 고등학생은 아닐 테고 아마 대학생일 터였다. 하얀 셔츠에 청바지, 아무 장식도 없는데도 눈에 확 들어왔다. 그때의 나는 뭐든 가볍게 지나쳤지만 이상하게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나보다 조금 더 성숙해 보였다. 걸음걸이도 표정도 뭔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다. 내가 알던 여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화려하지도 않고 요염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몇 번인가 동네를 오가다 마주쳤다. 그녀는 늘 바쁘게 걸었고 나와 눈이 마주치면 불쾌한 듯 고개를 돌렸다. 그럴수록 더 마음이 끌렸다. 왜인지 모른다. 내 삶엔 없던 세계, 닿을 수 없는 빛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기 시작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같은 길을 걸었다. 가끔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깨끗하고 밝은 목소리들이었다. 내가 속한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소리였다. 야, 뭘 그렇게 멍하니 보고 있어? 친구가 내 어깨를 치며 물었다. 나는 얼버무렸다. 내가 뭘? 허, 너 지금 저 여자 보고 있었지? 첫눈에 반하기라도 한 거냐? 뭐, 그런 거 아냐? 입가에 침이나 닦고 말해. 치껴.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워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나는 첫눈에 반한 거였다. 20살이 다 되어서야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 전까지 나는 사랑이라는 게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현실은 그보다 거칠고 메마른 곳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를 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밤이 되어 술에 취해도 싸움이 나서 피가 튀어도 머릿속에 남는 건 그녀의 뒷모습뿐이었다. 그녀가 걷는 모습,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카락, 책가방을 메고 가는 모습. 모든 게 내 마음에 새겨졌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상처투성이 얼굴, 거친 손, 삐딱한 자세. 이런 내가 과연 그녀와 같은 세상에 설 수 있을까? 처음으로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희망도 생겼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나도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 나는 결국 용기를 냈다. 며칠 동안 고민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지.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했다. 하지만 막상 그녀 앞에 서니 준비했던 말들이 모두 사라졌다. 대학 앞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서 있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할래요?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가 이렇게 낯설 줄 몰랐다. 나 스스로도 어색했다. 평소 거칠게 내뱉던 말투와는 전혀 다른 소리였다. 그녀는 나를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그 표정에는 경계심과 불쾌감이 섞여 있었다. 내 겉모습만 봐도 어떤 부류인지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요. 짧고 단호했다. 더 말할 것도 없다는 듯한 어조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른다. 그녀가 버스를 타고 떠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한 마음도 생겼다.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뒤 또 같은 곳에서 기다렸다가 말을 걸었다. 오늘은 시간 있어요? 아니요. 여자가 새침하게 대답했다. 나는 오기가 생겼다. 왜 그렇게 튕겨요?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시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약속을 잡죠. 언제 만나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왜 그쪽이랑 차를 마셔야 하는데요? 그야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거든.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나는 그쪽한테 관심이 없어요. 나를 만나보지도 않고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지? 그러는 당신은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미소 지었다. 그거 말 되네요. 그러니까 만나보고 정하도록 하죠. 서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아,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미안해요. 당신 조폭이죠? 불량배들이랑 다니는 거 봤어요. 조폭.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한마디로 내 정체성 전부를 규정해버린 말이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코웃음을 쳤다.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단지 그 때문이에요? 네, 내가 조폭이 아니었으면 나랑 같이 다방에 가줬을 거냐고요. 그 질문을 던지면서
나 자신도 놀랐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그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글쎄요. 조폭 관두면 차 한잔 해줄 거예요?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회의적인 어조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다. 그것만으로도 내겐 희망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선배들과 술판을 벌이며 웃지 못했다. 평소 같으면 신나게 떠들고 웃었을 텐데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조폭이죠?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야, 이 새끼 오늘 왜 처져 있어? 감기 걸렸냐? 선배가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처음으로 내가 살아온 방식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 무렵 세상도 변하고 있었다. 1990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뉴스에선 연일 폭력 조직 소탕 소식이 흘러나왔다. 우리 조직도 예외가 아니었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활동이 위축되었다. 조직은 점점 몰락했다. 예전 같으면 호령하던 선배들도 경찰 눈치 보느라 허리가 굽어졌다. 돈벌이도 시원찮아졌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나 역시 흥미를 잃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다른 것에 관심이 생겼다. 그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다. 밤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 상태로는 그녀가 만나주지 않으리라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길만 걸어왔는데 다른 길이 있다는 것조차 상상하기 어려웠다. 어느 날 그녀를 우연히 도서관 앞에서 봤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이 들렸다. 시험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전공 수업이 너무 어려워. 교수님이 추천해준 책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돼. 나중에 대학원도 갈 거야? 평범한 대학생들의 대화였다. 하지만 내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나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다. 미래에 대한 계획, 꿈, 목표, 그런 것들이 내 삶에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다. 조직을 떠나야겠다고. 하지만 조직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다.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나갈 수 없는 곳이었다. 더군다나 나는 이미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형님, 이제 손 씻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선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그 웃음에는 비웃음과 위협이 섞여 있었다. 손에 피 한 방울도 안 묻힌 새끼가 무슨 손을 씻어. 명치가 있으면 누구 한 놈이라도 담그고 와야지. 담그라는 건 사람을 죽이라는 뜻이었다. 조직은 사람 하나를 죽여야만 나를 놔주겠다는 얘기였다. 그게 그들의 셈법이었다. 정말 누군가를 죽여야만 나갈 수 있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평생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 때마침 내게 기회가 생겼다. 조직을 벗어날 기회가, 즉 사람을 담글 기회가. 다만 내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었다. 몇 달 전 다른 조직과의 패싸움 중에 상대편의 조직원 한 놈이 죽은 사건이 있었다. 패싸움 현장에서 그런 건 아니고 부상을 입고 달아나는 놈을 쫓아가 차로 치어 기어이 죽게 만들었다. 그 일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고 내가 적임이었다. 내가 대신 들어갔다 와. 제가요? 너한텐 이득이야. 재수 좋으면 이번 거는 과실치사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 몇 년쯤 살고 나올까요? 그건 모르지. 단 과실치사는 길어도 5년이야. 5년. 나는 고민 끝에 그 역할을 맡기로 했다. 지금까지 내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속죄가 필요하다면
새 사람이 될 방법이 이것뿐이라면 얼른 해치우는 게 나을 터였다. 마침내 나는 자수를 택했다. 한밤중 경찰서 문을 밀고 들어가자 앉아있던 형사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자수하러 왔다고 한 뒤 형님이 일러준 대사를 그대로 읊었다. 우선 패싸움이 일어났을 때 나는 현장으로 차를 운전해서 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거의 도착했을 무렵에 누군가 튀어나와 피할 새도 없이 차에 치여 죽었다. 알고 보니 상대편 조직원이었다. 처음엔 겁을 먹고 도주했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다. 자수하러 왔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형사는 없었다. 사고였다는 말은 더더욱 믿지 않았다. 헛소리 말고 가서 진범 데려와. 정말입니다. 사고였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형사들도 별 수 없었다. 재판은 빨랐다. 과실치사로 3년형이 나왔다. 변호사는 항소도 해봄직하다 했지만 나는 그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기로 했다. 5년을 각오했었으니 3년으로도 만족이었다. 부모님은 나를 보러 와주지도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내게는 희망이 있었다. 자수하기 전에 나는 그녀를 찾아갔었다. 관뒀어요? 조폭. 그녀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내가 말했다. 벗어나는 중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얼마나? 길면 5년이요.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했다. 5년. 쉽지 않네요. 그래도 반드시 새 사람이 될 거예요. 설마 나한테 지금 5년이나 기다리라는 건 아니죠? 천만에요. 5년 동안 어떻게 살지는 당신 자유예요. 누구를 만나도 좋고 결혼하더라도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내가 다시 찾아왔을 때 당신 곁에 누가 없다면 그땐 나하고 차 한잔해요. 겨우 차 한 잔. 아직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녀가 처음으로 미소를 보였다. 좋아요, 차 한 잔. 약속할게요. 그리고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이름 알려줘요. 내 이름. 내 이름은 한진수예요. 그녀는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나는 배수연이에요. 고마워요. 수연 씨. 그 이름이 내게는 살아갈 이유였다. 그날 밤 나는 자수를 결심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감옥에서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고 그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나오겠다고. 21살의 늦은 출발이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철창 너머로 보았던 세상은 늘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막상 출소하는 날은 햇살이 눈부셨다. 2년 6개월. 모범수라는 이유로 조금 일찍 풀려날 수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 제일 큰 변화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였다. 그 기대감이 무서우면서도 설레었다. 과연 그녀가 기다려줬을까? 감옥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의미 있었다. 처음엔 답답하고 괴로웠지만 점차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갔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검정고시 시험도 치렀다. 중학교 졸업장도 없던 내가 검정고시를 통과한 것이다. 그리고 용접 기능사 자격증까지. 밤마다 그녀를 생각하며 공부했다. 그녀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녀가 읽는 책들을 이해하고 싶었다. 문학, 철학, 사회과학. 어려운 내용들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출소하자마자 곧장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어느새 대학교를 졸업해 이제는 중소기업 사무직에 다니고 있었다. 퇴근 후 내리는 지하철 출구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멀리서 개찰구를 나오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2년 6개월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다. 25이 된 그녀는 대학생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순간
숨이 막힐 만큼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이에요, 배수연 씨.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못 알아보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다. 수연은 잠시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놀람과 망설임, 그리고 미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머리를 짧게 잘랐네요. 한진수 씨. 나를 기억하고 있었군요. 아직 5년은 안 됐는데 이제 벗어났어요? 네. 더 이상 조폭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한진수. 좋아요, 한진수 씨. 그럼 이제 차 한잔 하러 갈까요? 그럽시다. 나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녀 앞에서 이렇게 작아진 내 자신이 신기했다. 예전의 나라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커피를 앞에 두고 이리저리 나를 관찰하던 수연이 말했다. 많이 달라졌네요. 어떻게요? 말투도, 표정도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졌어요. 그 말이 내겐 최고의 칭찬이었다. 감옥에서 매일 거울을 보며 연습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 그런데 수연 씨, 혹시 지금 내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결혼했나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망설이는데 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쩐지 수줍어하는 듯 했다. 만나는 사람이 없군요. 그러면 혹시 내가 아닌 나를. 아니요. 아직 성급하게 결정하진 말아요. 우리. 아차 싶었다. 천천히 알아가기로 했건만 지난 2년 반의 시간에 초조해진 모양이었다. 나는 한 걸음 물러났다. 그러죠. 그렇게 해요. 내가 수연의 곁에 서기 위해선 달라져야 했다. 감옥 안에서 밤마다 책을 파고들었고 자격증 공부도 했다. 용접 기능사, 산업안전 교육, 잡다한 기술들. 그 덕분에 작은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다. 면접 볼 때 사장이 물었다. 이력서에는 전과가 있다고 쓰여 있는데 뭘 했길래? 과실치사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했다.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다. 자격증은 여러 개 갖고 있네. 성실하게 일할 수 있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름 냄새가 가득한 현장이었지만 땀 흘려버는 돈이 이토록 값진 건 처음이었다. 예전엔 쉽게 벌어들인 더러운 돈들이 있었지만 이건 달랐다. 내 노동의 정당한 대가였다. 처음에는 그녀가 나를 경계했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과자에게 쉽게 마음을 열 리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니 나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셈이었다. 술자리에 불려가도 단칼에 거절했고 퇴근 후엔 도서관이나 자취방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예전 동료들이 연락해와도 받지 않았다. 진짜 다른 사람 같아요.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수연 씨 때문에 바뀌기로 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몇 달이 흘렀다. 그런 내 변화를 보며 그녀의 표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이었다. 언제나처럼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려니 그녀가 다가와 말했다. 배고픈데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갈래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 앉았다. 처음엔 어색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문득 그녀가 물었다. 나 기다리면서 항상 책 읽고 있던데 무슨 책이에요? 나는 밀린 책이 많아서요. 지금은 고전 소설을 읽고 있어요. 의외네요. 고전이라면 어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어렵지만 끝까지 읽어보려고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놀라움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휴일에는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내 진심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그건 너무 쉬운 질문이었다. 수연 씨가 내 인생을 바꿨으니까.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있어요. 수연 씨가 조폭이죠? 라고 했을 때 내 안에서 뭔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때 내가 너무 차갑게 말했죠? 아니에요. 사실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말이 있었기에 내가 바뀐 거예요. 몇 달 뒤, 마침내 우리는 교제하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다리 위에서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내 거친 손과 대비되는 부드러운 손이었다. 나는 이제 수연 씨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거예요. 수연 씨가 원한다면 뭐든 할게요.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꼭 쥐었다. 믿어볼게요.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다시 태어났다는 걸 실감했다. 24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내가 진수 씨보다 2살 많은 거 알아요? 알지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웃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좋은데요? 뭐가요? 더 성숙하니까. 그만큼 더 현명하니까. 그날부터 나는 정말로 달라졌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예전의 나는 점점 멀어져 갔다. 거친 말투, 폭력적인 성향, 무책임한 태도, 모든 게 사라져 갔다. 대신 그녀에게서 배운 것들이 내 안에 쌓여갔다. 책을 읽는 즐거움, 조용한 대화의 깊이, 타인에 대한 배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기분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결혼을 준비했다. 1년 반의 연애 끝에 나는 수연에게 프로포즈했다. 별다른 이벤트는 없었다. 그저 평소처럼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다. 우리 결혼할까?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다. 갑작스럽게 뭐야? 오랫동안 생각한 거야. 수연 씨랑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멋없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하늘을 날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그녀의 가족이 완강히 반대한 것이었다. 조폭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니? 전과자라며? 수연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엄마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 누구보다 성실하고 나만 바라보고. 한번 삐뚤어진 놈은 언제든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어. 너한테 손찌검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당연한 반응이었다. 부모로서는 당연한 걱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매주 그녀 집에 찾아가서 집안일을 도왔다.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치거나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의 아버지가 먼저 마음을 열었다. 자네, 듣던 것과는 다르군. 철이 들었나? 예, 아버님. 따님 덕분입니다. 그래, 자네 정말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나? 제 목숨을 걸고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수연의 아버지도 그것을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승낙을 받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결국 진심이 통했다. 우리 애가 행복하다는데 어쩔 수 없네. 하지만 약속하게. 우리 딸 절대로 울리지 마. 네,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하객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이런 날이 정말 올 줄 몰랐다.
조폭으로 살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니.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내 말에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우리는 작은 집을 얻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낡고 좁은 아파트였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다. 그녀는 인테리어에 소질이 있었다. 작은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다. 나는 어느 곳이든 그녀만 곁에 있다면 행복했고, 오늘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정말 축하해. 승진하면 월급도 좀 오를 거야. 나도 열심히 할게. 금방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 이름도 미리 정해놨다. 남자아이면 준호, 여자아이면 태희. 그녀가 지은 이름들이었다. 저녁이면 함께 저녁을 먹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올 줄은 몰랐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와 무기력으로 시작되었다. 일이 늘어서 그런가? 요즘 너무 피곤한데. 언제부턴가 그녀는 피로를 호소했다.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아니야. 주말에 푹 자면 돼.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도 그녀는 나날이 쇠약해졌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했고 숨이 자주 찼다. 밤에는 기침을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녀가 조금씩 힘들어하며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확산성 심근경증. 희귀하고 치명적인 병입니다. 심장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질환이에요.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치료는요? 완치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용과 시간이 매우 많이 들어요. 심장 이식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고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심장 이식이라니.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무리하지 마. 진수 씨까지 다치면 안 돼. 그런 말하지 마. 당신을 포기할 순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병원비가 천문학적이었다. 내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나는 병원비를 마련하려 여기저기 돈을 빌렸다. 은행 대출도 받고 사채도 썼다. 매일 밤 고민하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다. 공장에서 야근을 늘렸다.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다. 몸이 힘들었지만 참았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그래도 부족했다. 결국 예전 조직에 도움을 청하겠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수술비를 마련할 수만 있다면 전처럼 대신 감옥에 가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말이다. 하지만 수연이 내 생각을 미리 눈치챘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당신 자신을 지켜. 수연 씨 지금은 내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 나 때문에 새로 태어났다고 했잖아. 그런데 나 때문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진수 씨.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당신을 구할 거야. 그러지 마, 진수 씨. 부탁이야. 당신을 망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아. 수연 씨.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다. 그녀는 점점 쇠약해졌고 나는 매일 밤 옆에서 그녀를 지켰다. 손을 잡으면 떨리고 목소리는 약해졌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도 못했다. 병원에 입원한 후 그녀는 더 빨리 악화되었다. 산소 호흡기를 착용해야 했고 대화하는 것도 힘들어했다. 미안해. 수연이 힘겹게 말했다. 뭐가? 당신이 뭐가 미안해?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해서.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하지만 희망의 빛은 점점 사라져갔다. 의사는
더 이상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웃던 날들을 떠올렸다. 처음 만났을 때의 경계하는 눈빛, 점점 부드러워지던 표정, 결혼식 때의 환한 미소, 사랑해. 그녀가 병상에서 힘겹게 말했을 때 나는 눈물을 참았다. 나도 사랑해. 남은 평생도 당신만 사랑할 거야. 마침내 그녀는 내 곁을 떠났다. 조용한 새벽이었다. 내가 잠시 졸고 있을 때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평안한 표정이었다. 짧은 사랑이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더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다 했을 것이다. 짧았던 봄날 같았던 우리의 사랑은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다. 그녀가 떠난 뒤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다. 그녀의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 그리고 나.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진심으로 그녀를 그리워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한서방 고생 많았네. 자네와 함께한 시간 동안 우리 수연이가 행복했을 걸세.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정말 행복했을까? 아픈 시간이 더 길었는데 정말 행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가 남긴 편지를 읽고 나서는 확신할 수 있었다. 진수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당신 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약속했던 긴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하지 마.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당신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다 아니까. 처음 만났을 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 변화가 나 때문에 시작됐다고 하지만 결국 해낸 건 당신 자신이야. 아프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해. 한진수를 영원히 사랑하는 배수연이.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다. 그녀가 아픈 중에도 이런 편지를 써뒀다니.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밤마다 나는 수연과 나눈 짧은 대화, 그녀의 웃음소리, 손끝에 남아있던 따뜻함을 떠올렸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지만 나의 마음은 멈춰버린 채 그녀에게 머물러 있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일을 하다가도 그녀 생각이 나서 멍해졌다. 집에 돌아와면 그녀가 수고했어. 어서 와라고 말해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녀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옷장에 걸린 그녀의 옷들, 화장대에 놓인 화장품들, 책상 위의 일기장. 모든 게 그녀의 흔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물건들을 함부로 치우지 않았다. 그녀가 좋아하던 꽃을 계속 키웠고 그녀가 즐겨 듣던 음악을 틀어놨다. 그렇게라도 그녀와 함께 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다. 회사 사람들도 걱정했다.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공장장이 말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어울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 고마운 말이었지만 아직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조금씩 일상에 적응해 갔다. 그렇다고 그녀를 잊은 건 아니었다. 다만 그리움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견딜 수 있게 되었다. 그녀가 좋아하던 계절이 돌아왔다. 봄이었다. 벚꽃이 피는 계절. 우리가 처음 손을 잡고 걸었던 길에 다시 가봤다. 꽃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그때처럼 그녀가 내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보, 꽃이 예쁘게 피었네.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가 대답해 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5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승진도 했고
후배들도 생겼다. 그들에게는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배로 인정받았다. 가끔 소개팅을 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제 다른 사람도 만나봐요. 내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 테니까. 괜찮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외롭긴 했지만 그녀와의 추억이 그 외로움을 달래줬다. 나는 삶을 이어갔다. 간혹 누군가와 인연이 닿을 때도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그녀가 있었다.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그녀와 비슷한 뒷모습을 본 적이 있다. 순간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돌아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이제는 그런 실망감도 견딜 수 있게 되었다. 그 즈음부터는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아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다. 그녀가 내 인생에 와줘서, 나를 변화시켜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세월이 흘러 어느덧 나는 60살이 되었다. 하지만 수연은 내 기억 속에서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다. 27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것도 좋았다.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의 그녀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으니까. 함께한 시간이 짧았기에 그 사랑은 더욱 선명했다. 그 어떤 긴 사랑보다 강렬했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랑이었다. 그녀가 내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히 사랑이 아니었다.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다. 만약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도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것이다. 폭력과 절망 속에서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비록 그 행복한 시간이 짧았을지라도 그 시간이 내 전체 인생을 바꿔놓았다. 밤이면 나는 가끔 그녀가 좋아하던 장미향을 떠올리며 창밖의 달빛을 바라본다. 그리고 속으로 말한다. 짧았지만 정말 행복했어. 당신을 사랑해서 정말 다행이야, 수연 씨. 짧았던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은 내 인생 전체를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빛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 빛날 것이다.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다. 머지않아 그녀를 만나러 가는 날이 오겠지. 그때까지 나는 그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